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올해 첫 대규모 기술 컨퍼런스가 개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건 맞지만 결국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현장의 몫이겠죠. 그렇죠? 그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저희 직무의 모든 것.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벌써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주제는요. 제조업이나 생산관리 직무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 지금 현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이야기입니다. 바로 공정편성입니다. 공정편성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좀 그렇죠. 하지만 이걸 아주 쉽게 풀어보면 낭비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질문 받으면 그거 단골 질문이죠. 그렇죠. 그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로 답한다면 아마 면접관의 눈이 번쩍 뜰걸요? 오늘 저희의 작전 기지는 NCS 학습 모듈입니다. 이 자료를 현미경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효율을 사냥하는 3가지 결정적 단서를 추적해 볼 건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에서 발견한 정말 믿기 힘든 숫자 하나만 먼저 던져드릴게요. 뭔데요? 작업자의 손 움직임을 딱 20cm 줄였더니 1년에 27,200시간이 절약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27,000시간이요? 잠깐만요. 그거 거의 3년치 근무 시간 아닌가요? 맞아요. 어떻게 고작 20cm가 이런 마법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테리를 푸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흐름에 있습니다. 공장하면 떠오르는 컨베이어 벨트, 즉 생산 라인이 얼마나 매끄럽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죠. 이상적인 건 모든 작업 단계가 똑같은 속도로 착착 움직여서 정말 물 흐르듯 제품이 완성되는 상태겠네요. 네, 완벽한 상태죠. 하지만 현실은 꼭 고속도로 정체 구간 갚을 때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차선은 쌩쌩 달리는데 한 개 차선만 꽉 막혀서 전체가 거북이 걸음하는 그런 상황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라인 언밸런스, 즉 불균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불균형이요? 네, 그리고 그 꽉 막힌 차선, 그게 바로 에로 공정, 영어로는 보틀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병목 현상. 들어봤어요. 네, 우리말로는 병목 현상이죠.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면 아주 직관적인데요. 여러 공정들이 시간당 110개, 100개, 70개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딱 한 공정만 60개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다른 공정들이 날아다녀도 전체 생산량은 결국 시간당 60개에 묶여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앞에서는 작업물이 계속 쌓이고 그 뒤에서는 일이 없어서 멀뚱멀뚱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에서 90개를 만들어달라고 해도 우리는 60개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애로 공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기계가 고장 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일시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각 공정에 할당된 일의 양 자체가 불균형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어떤 공정은 일이 너무 많고 어떤 공정은 너무 적은 거죠. 아하, 그럼 우리 라인이 얼마나 균형 잡힌 팀워크를 보여주는지 무슨 성적표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정확해요. 그 성적표가 바로 공정 편성 효율, 줄여서 LOB라고 합니다. 공정 편성 효율. 네.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팀원 전체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이론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최대 시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계속 기다렸다면 그 기다린 시간만큼 효율이, 그러니까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놀고 있는 시간, 즉 유효 시간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자료에 나온 소형 전기기구 조립 라인 사례를 보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아주 좋죠. 총 12개의 세부 작업을 5명의 작업자에게 나눠줬는데 제품 하나를 만드는 목표 시간인 피치 타임을 1분으로 설정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한 명은 1분을 꽉 채워서 허덕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0.59분, 0.62분 만에 자기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매분마다 어떤 사람은 30초 이상 그냥 서서 다음 부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말이죠. 낭비가 심하네요. 네, 이걸 아까 그 성적표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효율이 78.8%가 나온 겁니다. 목표가 95%인데 78.8%면 이건 거의 낙제점인데요? 심각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1안하고 2안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가장 바쁜 애로 공정에 사람을 한 명 더 투입하는 것. 그랬더니 효율이 85%로 올랐고요. 두 번째 안은 인원은 그대로 두고 그 바쁜 사람의 일부를 옆에 있는 비교적 한가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효율이 86.4%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관리자라면 어떤 안을 선택하시겠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총 생산량 자체는 사람을 더 투입한 일환이 더 많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당장 시장에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단기적인 효율보다 단기적인 생산량 극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혹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현장의 딜레마죠. 어, 자료는 MH당 생산량, 즉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몇 개를 만드는가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MH당 생산량? 네.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급하면 일안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이안이 더 똑똑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결국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게 공정 개선의 본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가장 바빴던 공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주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시간은 어디에 쓰는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추적할 두 번째 단서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봤으니 이제 현미경의 배율을 최대로 높여서 작업자 한 사람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움직임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이 어렵지 사실은 가장 적은 움직임으로 편하게 일하는 법에 대한 원칙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최대의 결과를 낼까? 뭐랄까? 아주 스마트하게 게을러지는 방법이죠. 스마트하게 게을러지는 방법이라니 귀가 솔깃한데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물건은 제자리예요. 이건 우리 책상 정리할 때도 똑같죠. 네, 항상 같은 곳에 있어야 어디 뒀더라 하면서 찾는 시간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정말 재밌는데 물건은 사용하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두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한 개념이 있어요.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이라는 건데요. 정상 작업 영역이랑 최대 작업 영역이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책상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이고 자동차 와이퍼처럼 팔뚝만 움직여 보세요. 아, 이렇게요? 네. 손이 편안하게 반원을 그리면서 닿는 그 범위. 거기가 바로 정상 작업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마우스, 가장 자주 쓰는 펜은 이 안에 있어야 해요. 프라임존이죠. 오, 해보니까 정말 바로 앞이네요. 그렇죠. 이제 어깨를 축으로 팔을 쭉 뻗어서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쭉 뻗어서 그게 최대 작업 영역입니다. 가끔 쓰는 스테이플러나 책 같은 건 이 영역의 마지노선에 두는 거고요. 만약 이 영역을 벗어나서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비틀어야 닿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훔쳐가는 도둑인 셈이에요. 자료에 나온 작업대 개선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개선 전에는 부품 상자들이 작업대 위에 그냥 일렬로 멀찌감치 놓여 있었어요. 네, 최대 작업 영역을 한참 벗어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개선 후에는 이 상자들을 작업자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즉 정상 작업 영역 안으로 싹 다 끌어당겨 놨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이제 작업자는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까딱까딱 움직여서 모든 부품을 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여기에 세 번째 원칙, 중력을 이용하라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중력이요? 네, 부품 상자 바닥을 살짝 기울여서 부품이 항상 앞으로 쏟아지게 만들거나 완성된 제품을 컨베이어에 올릴 필요 없이 바로 아래 상자로 툭 떨어뜨리는 낙하식 운반 같은 것들이요. 중력은 공짜 에너지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떻게 20cm가 27,200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원칙들 속에 답이 있었네요. 부품을 집으려고 팔을 20cm 더 뻗는 그 사소한 동작. 그 동작 하나를 줄였더니
하루 8,000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게 수백만 번 반복되면서 연간 27,20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절약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결과네요. 네,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예요. 여기에 작업자 몸에 맞게 의자나 작업대 높이를 조절해서 피로를 줄여주는 것까지 이 모든 디테일이 모여서 생산성을 결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흐름을 잡았고 개별 동작의 낭비까지 잡아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서가 되겠네요. 맞아요. 아무리 잘 짜인 공정과 잘 설계된 작업장이 있어도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학습 곡선이에요. 아, 학습 곡선. 뭔가를 반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시간이 단축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비행기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걸 조립하는데도 그 학습 과정이 예측 가능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료에 나온 항공기 조립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드는데 1,00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1,000시간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즉, 두 번째 비행기를 만들 때는 소요 시간이 80% 수준인 800시간으로 줄고, 네 번째 비행기를 만들 때는 그것의 80%인 640시간으로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소요 시간이 20%씩 꾸준히 감소한다. 이건 그냥 하다 보니 늘었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법칙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이 학습 곡선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앞으로 만들 제품의 생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만들 10번째 비행기, 100번째 비행기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정확한 생산 계획을 세우고 제품 원가를 계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막 라인에 투입된 신입과 10년차 베테랑의 생산성이 다른 건 당연한데 그 차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예측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학습 곡선으로 신입이 베테랑이 되어가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면 반대로 지금 현재 각기 다른 숙련도를 가진 사람들의 성과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는 손이 엄청 빠른데 실수가 작고 B는 좀 느리지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면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럴 때 쓰는 기법이 레이팅입니다. 레이팅이요? 네, 골프의 핸디캡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전문가들이 표준적인 작업 속도라는 기준, 즉 파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이 기준보다 얼마나 빠르거나 느린지를 평가해서 개수, 즉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아, 표준 속도를 100%라고 했을 때 더 빨리 일하면 110%나 120%를 받고 느리면 90%를 받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이 레이팅 개수를 실제 측정한 작업 시간에 곱해서 개인적인 편차를 보정한 정미시간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게 돼요. 정미 시간이요? 네, 이걸 근거로 A는 속도는 빠르지만 교육이 더 필요하겠군, B는 정확도가 높으니 신입 교육을 맡기면 좋겠다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력 배치나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와, 주관적인 쟤는 일 잘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와, 오늘 공정편성이라는 세계를 깊이 탐험해 봤는데요.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 순서를 짜는 걸 넘어서 전체 라인의 흐름부터 작업자 손끝의 20cm 움직임, 그리고 사람의 학습 능력과 개인차까지 고려하는 아주 정교한 종합과학이었네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팀 전체의 속도는 가장 느린 한 사람, 즉 에로 공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20cm의 낭비가 모여 1년에 수만 시간을 절약하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 정말 엄청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은 사람의 성장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이죠. 이제 여러분이 면접관에게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말이죠? 먼저 라인 밸런싱 효율을 측정해 데이터 기반으로 에로 공정을 찾아내고 해당 공정의 작업 환경을 동작 경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여 근본적인 작업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습 곡선을 고려한 현실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마 바로 이 친구 제대로 아는데 하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내내 제조업 생산 라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원리들을 보면서 계속 다른 곳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곳이요? 과연 이런 공정 편성의 원리를 비제조업 분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나 점심시간 식당 주방의 동선, 혹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아침 출근 준비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애로 공정은 어디인지, 시간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20cm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지적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무의 모든 것,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